절대로 가족한테 연락하면 안 돼. 독버섯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70대 노인. 구조대원 태호가 다급히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뼈만 남은 노인이 눈을 번쩍 뜨며 태호의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날 이 지옥 같은 산에 버린 건 바로 내 장남이다. 그의 정체는 6개월 전 헬기 사고로 사망 처리되었던 재계 1위 대성그룹의 최명길 회장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구정물과 풀뿌리로 반년을 버틴 괴물 같은 생존. 그리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친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산을 내려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최북단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에 위치한 버려진 폐광촌입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긴 척박하고 외로운 곳이죠. 매서운 산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거칠게 흔들고 지나가며 스산한 소리를 냅니다. 하늘에는 금방이라도 굵은 눈발이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어요. 좁고 가파른 산길 위로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집니다. 30살이 넘은 전직 특수산악구조대원 강태호의 두꺼운 등산화가 바싹 마른 낙엽을 밟고 지나가죠. 넓고 단단한 어깨 위에는 겨울을 나기 위한 굵은 땔감이 산더미처럼 무겁게 짊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머무는 은신처 앞마당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의 짐을 쿵소리나게 흙바닥에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바람이 벌써 이렇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변하다니. 이러다가 며칠 안에 폭설이라도 내리면 꼼짝없이 눈밭에 갇히게 될 거야. 깊은 산속의 겨울은 무섭도록 빨리 찾아오니까 눈이 오기 전에 미리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 두어야 해. 적어도 내 허리 높이 이상으로는 나무를 겹겹이 쌓아두어야 꽁꽁 얼어붙는 겨울을 얼어 죽지 않고 버틸 마음이 놓일 텐데. 거친 손등으로 이마에 구슬처럼 흐르는 굵은 땀방울을 쓱 닦아냅니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텅 비어있는 식량 창고의 낡은 문을 열어보고 씁쓸하게 입맛을 다졌습니다. 텅 빈 창고 안을 노려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크게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가을 내내 땀 흘려 부지런히 모아둔 식량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네. 당장 오늘 저녁에 줄인 배를 채울 옥수수나 쪼글쪼글한 감자조차 마땅치가 않아. 오늘은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험악한 귀신골 방향으로 짐을 챙겨서 깊이 들어가 봐야겠어. 그곳은 뾰족한 바위가 많고 낭떠러지가 험해서 산짐승들조차 발길을 피하는 무서운 곳이지만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을 조금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가벼운 낡은 배낭을 어깨에 단단히 둘러매고 다시 어두운 숲속을 향해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귀신골은 하늘을 찌를 듯한 바위가 솟아있고 계곡이 깊어 한낮에도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바닥에 축축한 흙과 이리저리 흩어진 나뭇잎의 흔적들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꼼꼼하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산을 탑니다. 얼마쯤 가파른 산을 올랐을까? 튼튼한 두 발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우뚝 멈춰섭니다. 축축한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허리가 부러져 있는 화려한 색깔의 버섯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눈을 가늘게 뜨고 버섯줄기가 잘려나간 단면을 유심히 관찰하며 깊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멧돼지나 굶주린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이 주둥이로 마구 파먹은 자국이 절대 아니야. 줄기가 잘려나간 단면이 아주 깔끔하고 인위적으로 똑 부러지게 꺾여 있어. 틀림없이 사람의 뭉툭한 손가락으로 직접 줄기를 비틀어 꺾어낸 흔적이야.
게다가 이 화려하고 진한 색깔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듯이 이건 독성이 아주 강해서 먹으면 즉사할 수도 있는 맹독성 버섯인데 이런 무서운 독버섯을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겁도 없이 꺾어간 거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변의 빽빽한 나무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천천히 둘러봅니다. 매서운 눈빛이 근처에 굵게 서 있는 커다란 참나무 기둥에 찰칵 멈췄습니다. 참나무로 성큼성큼 다가가 거칠게 벗겨져 나간 겉껍질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무 껍질을 억지로 벗겨내서 이빨로 씹어먹은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있어 산짐승이 날카로운 이빨로 마구 갉아먹은 짐승의 흔적과는 완전히 달라. 사람의 손톱이나 뾰족한 돌멩이 같은 도구로 거칠게 뜯어낸 모양새야. 배가 너무 고파서 나무 껍질 안쪽에 덜 딱딱한 부분이라도 씹어 삼키려고 발버둥을 쳤던 흔적이 분명해. 고개를 들어 참나무 위쪽의 무성한 가지를 쳐다보며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커다란 나뭇잎 여러 장을 겹겹이 엮어서 빗물을 모으는 장치까지 조잡하게나마 만들어 두었군. 비가 올 때 빗물이 가운데 홈으로 모이도록 나뭇잎의 각도와 기울어지는 경사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질긴 칡덩굴로 단단히 묶어 놓았어. 이건 산에서 길을 잃고 당황한 초보 등산객의 어설픈 솜씨가 결코 아니야. 아주 절박하고 처절하게 하루하루 숲속에서 장기 생존을 시도한 사람의 흔적이야. 바닥에 희미하게 눌려있는 발자국들을 따라 짐승처럼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발자국 주변에는 돌로 캐다만 질긴 칡뿌리와 여러 풀뿌리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풀뿌리를 주워들어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발자국의 밑창 무늬가 완전히 닳아 없어져서 둥글게 파인 맨발 자국처럼 보여. 신발이 다 찢어지고 망가질 정도로 이 산속을 오래 걸었다는 뜻이야. 이 바닥에 버려진 풀뿌리들을 보면 독이 있는 풀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풀을 정확히 구분해서 캤어. 적어도 이 깊은 산속에서 수개월 이상은 원시인처럼 끔찍하게 연명했다는 확실한 증거야. 도대체 어떤 불쌍한 사람이 이런 인적이 뚝 끊긴 험한 산속에서 혼자 숨어서 살고 있었을까?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까칠한 턱수염을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방금 전 발견했던 독버섯의 끔찍하고 화려한 무늬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만약 아까 그 맹독성 버섯을 극심한 배고픔에 지쳐서 이성을 잃고 진짜로 입에 넣어 먹어버렸다면 큰일인데. 버섯의 지독한 신경독이 핏줄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 환자는 끔찍한 고통 때문에 절대 먼 곳으로 도망갈 수 없어. 다리가 뻣뻣하게 마비되어서 틀림없이 이 근처 가까운 곳 어딘가에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거야. 여기서 무서운 비바람과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피난처라면 저 능선 너머의 화전민 폐가 군락지뿐이야. 그쪽으로 당장 수색 범위를 좁히고 서둘러 뛰어가서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구조대원 시절의 예리한 감각을 되살려 산짐승처럼 빠른 걸음으로 험한 산비탈을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갑니다. 거친 가시덤불을 양팔로 힘차게 헤치고 나아가자 낡아빠진 폐가 여러 채가 음산한 모습을 드러내죠. 군락지 중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홀로 위치한 흉가는 지프로 엮은 지붕이 절반이나 주저앉아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흉가 마당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손을 나팔 모양으로 입가에 모으고 흉가를 향해 목청껏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보세요. 흉가 안에 사람 있습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면 방바닥이라도 손으로 두드려서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 번 거듭 소리쳐 외치지만 흉가 안에서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습니다. 마당 쪽 흙바닥을 쳐다보며 걷다가 걸음을 우뚝 멈춰 세웁니다. 바닥에는 누군가 속을 심하게 개어내며 구토를 한 자국이 커다란 웅덩이처럼 흥건하게 고여 남아 있습니다. 웅덩이 주변에 젖은 흙을 등산화 발끝으로 건드리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토사물이 아직 마르지 않고 촉촉한 걸 보니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이야. 사람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두 발을 질질 끌고 간 자국도 집 안쪽 낡은 문턱으로 이어져 있고 분명히 이 무너진 흉가 방 안에 독버섯을 먹은 중독 환자가 쓰러져 있어. 흉가에 썩은 나무 문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힘껏 밀어냅니다. 문짝이 크게 찢어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흙바닥으로 맥없이 쓰러집니다. 방 안에서 코를 심하게 찌르는 지독하고 썩은 악취가 훅 밀려나오죠. 한쪽 손으로 코를 꽉 막으며 어두컴컴한 방 안의 구석구석을 빠르게 살핍니다. 어두운 방바닥 구석에 누군가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이 보입니다. 더러운 오물과 끈적한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쓴 70대의 늙은 노인 최명길입니다. 최명길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붙어 마치 살아 숨쉬는 해골 같은 끔찍한 모습입니다. 최명길의 곁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제 말 들리십니까? 정신 좀 바짝 차려보세요. 제발 꽉 감긴 눈 좀 번쩍 떠보세요. 최명길의 가냘픈 어깨를 양손으로 꽉 붙잡고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깨웁니다. 최명길은 파랗게 질린 두 입술 사이로 끈적하고 하얀 거품을 뽀글뽀글 뿜어내고 있습니다. 최명길의 앙상한 온몸이 뻣뻣한 나무 토막처럼 굳어지며 심한 전신 경련을 덜덜 일으킵니다. 최명길의 희번덕하게 뒤집힌 눈동자를 쳐다보며 이를 꽉 깨물고 외쳤습니다. 독버섯 중독 증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빠르잖아. 얼굴이 하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렸고 입술은 파랗게 죽어버렸어. 나쁜 독성이 벌써 숨을 쉬는 호흡기까지 몽땅 다 퍼진 모양이야. 꽉 막힌 가슴에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거친 쇳소리가 심하게 나고 있잖아. 이대로 목구멍 기도가 꽉 막혀서 호흡이 점점 멈추고 있어요. 할아버지, 제발 조금만 고통을 참으세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려드릴 테니까 억지로라도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다급하고 거친 손길로 최명길의 옆으로 구부러진 자세를 서둘러 똑바로 고쳐 잡습니다. 최명길을 평평하고 단단한 흙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아래로 처진 턱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최명길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굳게 닫힌 턱을 두 손으로 강하게 벌리려고 땀을 흘리며 애를 씁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최명길의 턱 근육을 억지로 비틀어 열며 소리쳤습니다. 막혀있는 숨구멍부터 빨리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제발 입 좀 시원하게 크게 벌려보세요. 지금 위장 안에 맹독성 독버섯 찌꺼기가 가득 남아있어서 턱턱 숨이 막히는 겁니다. 이걸 당장 입 밖으로 끄집어 빼내지 않으면 5분 안에 숨을 거두고 마십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토하게 만들 테니까 제 구조 손길을 믿고 뱉어내세요. 자신의 두꺼운 손가락을 최명길의 목구멍 깊숙한 곳까지 거침없이 쑥 집어넣습니다. 물리적인 강한 자극을 주어 억지로 구토를 유도하는 과격하지만 아주 확실한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굵은 땀을 비 오듯 뚝뚝 흘리며 최명길의 목구멍을 찌르듯이 자극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생손가락이 목구멍으로 쑥 들어가면 헛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도 살려거든 무조건 눈을 질끈 감고 꾹 참으셔야 합니다. 목숨을 건지려면 지금 당장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목구멍 안쪽을 손으로 자극할 테니까 뱃속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생각으로 다 토해내세요. 최명길의 앙상한 몸이 바닥에서 물고기처럼 펄떡거리며 크게 들썩이더니 시커먼 토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최명길의 고개를 옆으로 재빨리 돌려주며 넓은 손바닥으로 등을 퍽퍽 소리가 나게 세게 두드려줍니다. 최명길의 굽은 등을 아래로 쓱쓱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섞어 큰 목소리로 쉴 새 없이 격려했습니다. 옳지, 아주 잘하셨습니다. 위장에 남은 나쁜 독버섯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다 토해내야 속이 편해지고 꽉 막힌 숨통이 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흙바닥에 남은 것들을 전부 뱉어내세요. 아직 더러운 덩어리가 목구멍에 더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크게 토해내야 뱃속이 깨끗하게 비워집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도 못한 채 다급한 응급처치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갑니다. 방 안에는 시큼하고 역겨운 악취가 더욱 심하게 진동하지만 그런 냄새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친 손가락으로 최명길의 목구멍을 강하게 헤집으며 자극합니다. 최명길이 뱃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시큼한 위액과 시커먼 버섯 잔여물들을 바닥에 왈칵 쏟아냅니다. 토사물을 모두 시원하게 배출한 최명길의 몸이 마침내 기운이 쏙 빠진 듯 흙바닥으로 축 늘어집니다. 최명길의 코 밑에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대고 미세하게 오가는 숨결을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최명길의 툭툭 끊어질 듯 위태롭던 호흡이 간헐적으로 남아 다시 쌕쌕거리며 콧바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안도의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쓱 훔칩니다. 최명길의 창백하고 주름진 얼굴을 꼼꼼히 살피며 심각하게 굳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휴, 다행히 일단 숨이 넘어가는 가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호흡이 다시 쌕쌕거리며 돌아왔으니 당장 눈앞에서 숨이 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급한 대로 막아놓은 임시방편인 구급 처치일 뿐이에요. 여전히 할아버지의 약해진 몸속에는 치명적인 독성이 핏줄을 타고 넓게 퍼져 있을 겁니다.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전문적인 기계로 뱃속을 깨끗하게 다 씻어내야 합니다. 몸의 독성을 없애는 좋은 해독 주사도 빨리 맞아야 확실하게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핏줄을 타고 심장까지 독성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어서 1분 1초가 피 말리게 급합니다. 제가 무거운 할아버지를 등 뒤에 둘러엎고 이 험악한 산길을 뛰어내려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이대로 덜덜거리며 업고 뛰다가는 숲을 벗어나기도 전에 길바닥에서 덜컥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무릎을 꿇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허리춤을 두 손으로 바쁘게 더듬거립니다. 구조대원 시절부터 자신의 든든한 생명줄처럼 곁에 차고 다니던 무겁고 튼튼한 구조용 무전기를 꺼내 들었죠. 무전기의 전원 단추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파란 불빛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무전기의 긴 수신 안테나를 하늘을 향해 쭉 뽑아 올리며 다급하게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당장 구조 헬리콥터를 요청해야겠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되면 이 불쌍한 할아버지는 영락없이 목숨을 잃고 말 테니까. 여기가 하필 군인들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역 근처라서 헬리콥터가 진입하기가 무척 까다롭고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할 텐데.
그래도 사람 목숨이 당장 숨이 넘어가며 죽어가고 있다고 악을 써서라도 상황을 강력하게 전달해야지. 제발 이 깊은 산골짜기라도 통신망 주파수가 끊기지 않고 제대로 잡혀야 할 텐데. 송신 단추 위로 떨리는 손가락을 가져가며 무전기를 자신의 입가로 바싹 끌어당깁니다. 다급하게 송신 단추를 꾹 누르려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흠칫하며 멈춰섭니다. 바닥에 축 늘어져 가쁜 숨을 헐떡이던 70대 노인이 갑자기 두 눈을 번쩍 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남은 젖먹던 힘까지 모두 쥐어짜내어 무전기를 쥐고 있는 손목을 덜덜 떨리며 강하게 움켜쥡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소나기에서 도저히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뜩하고 강한 악력이 찌릿하게 전해지죠. 깜짝 놀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눈은 왜 뜨고 이러십니까? 힘을 억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장 소방서 상황실에 연락해서 구조 헬리콥터를 불러올 테니까 제발 손목 좀 놔보세요. 당장 큰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요. 노인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며 피 묻은 손으로 옷깃을 잡고 힘겹게 몸을 위로 당깁니다. 귀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입가로 바싹 끌어당기며 갈라진 쇳소리로 처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가족한테 연락하면 안 돼. 날 이 무서운 산속에 짐승처럼 내다버린 건 바로 피를 나눈 내 장남이다. 충격적인 진실을 내뱉은 노인이 다시 눈을 허옇게 뒤집고 기절하며 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집니다. 그 짧고 무서운 문장이 귓가에 천둥 번개처럼 무섭고 날카롭게 내리꽂힙니다. 충격에 휩싸여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멈춰섰다가 이내 송신 단추에서 땀찬 손가락을 천천히 뗍니다. 파란 불빛이 다급하게 깜빡이던 무전기의 전원 단추를 꾹 눌러 외부와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리죠. 굳은 표정으로 바닥에 엎어져 쓰러진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이 크게 혼잣말을 쏟아냈습니다. 친아들이 늙은 친아버지를 이 깊고 험악한 귀신골 산속에 버렸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부터 이 주름진 얼굴이 어딘가 낯이 많이 익은데. 그래, 6개월 전에 라디오 뉴스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산산조각이 나서 실종되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대성그룹 최명길 회장이 분명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성대하게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이 끔찍한 흉가 구석에서 독버섯을 씹어먹으며 원시인처럼 살아남았던 거야. 만약 내가 지금 경찰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해서 최명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룹을 차지한 그 장남 귀에 소식이 당장 들어가겠지. 그러면 그 페류나 놈이 자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병원 중환자실로 보내서 기어코 산소 호흡기를 떼고 숨통을 끊어놓으려 들 게 뻔해. 그래서 날 살리려거든 절대 구조 헬리콥터를 부르지 말라고 마지막 남은 목숨을 걸고 내 손목을 가토록 세게 꽉 잡은 거였어. 세상에 돈과 그룹의 권력이 아무리 좋다고 치더라도 자신을 낳아준 친아버지를 이 추운 산에다 내다버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다 있나? 바닥에 널브러진 굵은 구조용 밧줄을 서둘러 챙겨들고 결연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섣불리 구급대원들에게 넘겨서 세상에 알려진 병원으로 데려갈 수는 절대 없겠군. 내가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는 비밀 은신처로 당장 모시고 가서 내 손으로 직접 뱃속의 독을 빼내고 어떻게든 숨을 살려보겠어. 기절한 최명길을 넓고 단단한 등 뒤로 끙끙거리며
조심스럽게 들쳐 엎습니다. 무거운 구조용 밧줄을 길게 풀어서 두 사람의 허리와 가슴을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아주 단단하게 꽁꽁 묶어 결박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폐가 군락지를 서둘러 뒤로하고 빠져나와 칠흑같이 어두운 숲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무겁게 매달린 최명기를 향해 끊임없이 큰 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등 뒤에서 절대 정신을 완전히 놓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제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억지로라도 폐에 공기를 넣으며 숨을 쉬어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쳐다만 봐도 오금이 저려서 절대로 올 수 없는 아주 험한 수직 암벽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내가 머무는 곳은 산짐승도 냄새를 못 맡는 낭떠러지 절벽이 동굴이니까 거기로 무사히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리 아들놈이 보낸 사람들이 산을 뒤져도 절대 우리를 찾지 못할 겁니다. 가파르고 험악한 수직 암벽지대 앞에 멈춰서서 가슴을 파고드는 밧줄을 다시 한번 꽉 조여맵니다. 맨손으로 차가운 바위에 좁게 갈라진 틈새를 움켜쥐고 산을 타는 사냥처럼 날렵하게 암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등 뒤에 70대 사람을 무겁게 매달고도 전혀 지친 기색이나 발을 헛디디는 일 없이 소리 없이 절벽을 타는 솜씨가 귀신 같아요. 입술을 꽉 깨물고 이마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힘겹게 바위를 오르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 발 아래는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는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우리 둘 다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나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등에 딱 붙어서 무게 중심을 맞춰주시고 제발 조금만 더 버티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친아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도 구정물 빗물과 쓴 풀뿌리만으로 무려 6개월을 버틴 독한 목숨이잖아요. 이런 허무한 산속에서 고작 맹독성 버섯 따위에 어이없이 목숨을 뺏기면 회장님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낼 테니까 저승사자가 곁에서 손짓해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억울해서라도 살아서 당신 아들놈 얼굴에 시원하게 침이라도 뱉어주고 뺨을 때려줘야 할 것 아니니까. 동이 터오며 붉은 아침 햇빛이 뾰족한 산봉우리를 환하게 비출 무렵 거대한 바위로 교묘하게 가려진 평평한 절벽 위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군인들이 산속에서 위장할 때 쓰는 얼룩무늬 위장막을 거칠게 걷어내자 시커먼 폐광갱도 입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녹이 잔뜩 쓴 무거운 철문을 두 손으로 끙끙거리며 힘껏 밀어서 열고 갱도 안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바깥에 매서운 칼바람이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구역의 따뜻한 간이침대 위에 최명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눕힙니다. 갱도 한 구석에 가지런히 잘 비치해둔 커다란 대형 구급함을 열고 여러 가지 구조 장비들을 바닥에 와르르 쏟아냅니다. 전문적인 의료기구와 맑은 해독약품들을 재빨리 꺼내들고 이마의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헐떡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진짜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있는 큰 병원에는 못 가지만 이 깊은 동굴 안에는 웬만한 응급실 못지않은 훌륭한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장님 뱃속에 고여있는 나쁜 독버섯물을 완전히 씻어낼 겁니다. 생사를 찢는 것처럼 눈물이 쏙 빠지게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어금니 꽉 깨물고 죽기 살기로 꾹 참으셔야 합니다. 길고 투명한 굵은 의료용 고무줄을 최명길의 콧구멍을 통해 위장 깊숙한 곳까지 피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쑥 밀어 넣습니다.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캑캑 기침을 해대는 최명길의 앙상한 어깨를 꽉 누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 콧구멍 고무줄을 통해서 맑은 물과 해독약을 뱃속으로 쉴 새 없이 계속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장벽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있는 남은 독버섯 찌꺼기를 빠짐없이 밖으로 전부 씻어낼 거예요. 구역질이 심하게 나고 오장육부를 다 토할 것 같아도 뱃속이 깨끗해질 때까지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구조대원 훈련 받을 때 이 호스를 코에 꽂아봐서 얼마나 끔찍하게 아픈지 잘 압니다. 투명한 고무줄을 통해 시커멓고 악취가 지독하게 나는 독수가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와 커다란 통에 가득 담깁니다. 몸속의 잔여 독성을 2시간에 걸쳐 완전히 씻어낸 뒤에 맑은 영양제 물이 가득 찬 수액 주머니를 꺼내어 뾰족한 바늘을 찌릅니다. 수액이 핏줄을 타고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며 들어가도록 팔뚝에 바늘을 반창고로 단단히 고정하고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휴, 드디어 제일 중요하고 급한 뱃속의 독은 남김없이 다 뺐고 몸에 심각하게 부족한 영양분과 깨끗한 물을 핏줄로 바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바싹 말라버린 가죽 같은 몸이 마치 가뭄에 담비 맞듯이 영양제 물을 쏙쏙 빨아들이고 있네요. 당장 숨이 넘어갈 가장 무서운 고비는 무사히 넘겼지만 아직 핏줄과 머리 신경에 끈질기게 퍼진 지독한 독을 땀과 소변으로 다 빼내야 합니다. 그날부터 꼬박 이틀 동안 따뜻한 화로가 곁에 있는 침대 곁에서 잠을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뜨며 불침번을 섭니다. 갱도 내부 서늘한 창고에 겨울을 나기 위해 정성껏 저장해 두었던 굵은 산도라지와 칡뿌리 같은 귀한 약초들을 커다란 냄비에 듬뿍 넣고 팔팔 진하게 끓여냅니다. 쌉싸름하고 구수한 약초 다리는 냄새가 어둡고 넓은 동굴 안에 가득 퍼져나갑니다. 따뜻하게 달여진 진한 갈색 약초물을 나무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여전히 의식이 없는 최명길의 입안으로 조금씩 흘려 넣어줍니다. 입가로 주르륵 뱉어내며 흘러내리는 약물을 깨끗한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며 다정하고 애틋하게 말을 건넵니다. 회장님, 입을 꼭 다물지 말고 약을 드세요. 이건 내가 가을 내내 깊고 험한 산을 돌아다니면서 흙을 파고 직접 손으로 캔 아주 귀하고 비싼 약초들입니다. 피 속의 나쁜 독을 싹 풀어주고 탁해진 피를 맑게 해주는 데는 산에 사는 신만이들이 캔은 1000만원짜리 산삼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히게 좋은 명약이니까 한 방울도 바닥에 흘리지 말고 다 삼키세요. 평생 비싼 호텔 음식이나 좋은 것만 드시던 재벌 그룹 회장님이 이런 쓰고 흙냄새 나는 독한 약초물을 드셔본 적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산골짜기에서 살고 싶으면 입맛 없다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지 말고 꿀꺽꿀꺽 잘 삼키셔야 합니다. 몸에 뜨거운 열이 펄펄 끓어오르며 괴로워하는 최명길의 이마에 차가운 계곡물에 적신 물수건을 수시로 계속 갈아 올려줍니다. 땀범벅이 된 최명길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아주며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지금 핏줄에 독하게 남아있는 신경독이 뜨거운 땀으로 쉴 새 없이 다 빠져나오느라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심하게 나는 겁니다. 끙끙 앓는 소리가 동굴 밖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만 꾹 참고 잘 이겨내면 다시 온전하게 두 눈을 뜰 수 있어요. 천하의 대성그룹을 좌지우지하며 호령하던 대단한 분이 믿었던 친아들한테 뒤통수를 맞고 배신당해서 짐승처럼 산속에 버려지다니 세상 민심 참 무섭고 끔찍합니다. 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으면 도대체 뭐합니까? 제 피부치인 자식이 원수보다 못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인데 내가 그 짐승만도 못한 패류나 아들놈을 생각해서라도 당신을 내 손으로 꼭 살려내고 말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눈을 뜨세요. 이틀 내내 지독한 해독 치료를 병행하며 지극정성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땀을 흘리며 돌보는 수고를 전혀 아끼지 않죠. 마침내 3일째 되는 맑은 아침 햇살이 동굴 틈새로 밝아옵니다. 이틀 밤낮을 덜덜 떨며 끔찍한 경련을 일으키며 이불을 차내던 최명길의 앙상한 몸이 마침내 거짓말처럼 고요하게 잠잠해집니다. 온몸에서 지독하게 빠져나간 독성 때문에 시커멓게 죽어있던 푸르스름한 피부색이 점차 따뜻한 사람의 혈색으로 보기 좋게 돌아오기 시작하죠. 침대 곁 낡은 의자에 앉아 밀려오는 피곤함에 꾸벅꾸벅 깊이 졸고 있던 찰나 침대 위에서 두꺼운 이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 졸린 고개를 획 들어보니 최명길이 온전한 의식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두 눈을 선명하게 번쩍 뜨고 있습니다. 최명길이 마른 기침을 캑캑 뱉어내며 파들거리는 두 팔로 침대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웁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동굴이 떠나가라 크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온전하게 정신이 돌아오셨군요. 3일 밤낮을 생사를 끔찍하게 오가며 사경을 헤매시더니 기어코 그 지독한 독을 다 이겨내고 스스로 살아나셨습니다. 동굴 안의 낡은 화로에서 굵은 장작이 시뻘겋게 타들어가며 따뜻한 온기를 뿜어냅니다. 두꺼운 쇠꼬챙이에 야생 짐승의 고기를 큼지막하게 썰어 꽂아 화로 불길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굽고 있죠. 고기의 두툼한 겉면이 불에 닿아 익으면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맛있는 소리가 어두운 동굴 안을 가득 채웁니다.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자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노인의 배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아직 핏기가 채 가시지도 않아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고기 덩어리를 쇠꼬챙이째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최명길이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뜨거운 고기 덩어리를 두 손으로 덥석 움켜잡습니다. 짐승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질긴 고기를 거칠게 찢어 삼키며 씹지도 않고 개걸스럽게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사흘 밤낮을 사경을 헤매며 죽다 살아났더니 뱃속에서 굶주린 거짓대가 아우성을 치는구나. 고기가 속까지 온전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따질 배부른 처지가 아니지. 당장 기운을 차리고 살려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라도 억지로 입에 밀어 넣어야 해. 뼈만 남은 앙상한 손등으로 입가에 묻은 붉은 핏물과 미끈거리는 기름기를 대충 쓱 닦아냅니다. 최명길의 매서운 눈매가 동굴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량 자루와 나무 상자들을 천천히 훑어보죠. 벽면 전체를 가지런히 가득 채우고 있는 전문가용 산악구조 장비들과 두꺼운 로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오랫동안 머뭅니다. 최명길이 바닥에 뒹구는 빈 뼈다귀를 구석으로 집어 던지며 낮고 탁한 목소리로 핵심을 찔러 물었습니다. 이 험한 낭떠러지 절벽 위 동굴에 이 정도로 완벽한 장비와 넉넉한 식량을 갖춰놓고 숨어 살다니 예사 좀씨가 아니구나. 너처럼 젊고 신체 건강한 구조대원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짐승처럼 깊은 산속에 틀어박혀 지내는 걸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큰 배신을 당하고 도망쳐 온 모양이구나. 내 눈빛을 보니 억울한 사연이 가슴속에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놈이라는 걸 단번에 알겠다. 강철 쇠고리와 구조용 밧줄을 반듯하게 정리하던 손길을 우뚝 멈추고 고개를 획 돌려 빤히 바라봅니다. 제 차가운 눈빛만 보고도 세상에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꿰뚫어 보시다니 참 무섭게 예리하십니다. 역시 제게 1위를 다투는
거대한 대성그룹을 호령하셨던 진짜 회장님답네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세상과 인연을 완전히 끊고 혼자 조용히 늙어 죽으려고 이 깊고 어두운 굴을 파고 들어와 숨어 지내는 중입니다. 최명길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위태롭게 일어나더니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세상을 피해서 평생 이 어두운 굴 속에서 쥐새끼처럼 도망만 치고 살면 내 억울한 속이 시원하게 풀리더냐. 나를 안전하게 산 아래 도시로 데려다주는 거래를 하자꾸나. 네가 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서 무사히 하산만 시켜준다면 내 과거의 억울한 빚을 시원하게 갚아줄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전부 내어주마. 널 짓밟은 나쁜 놈들을 모조리 내 발밑에 엎드려 무릎 꿇게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흉가에서 빗물과 쓴 풀뿌리만으로 무려 6개월을 지독하게 버텨낸 늙은 노인의 끈질긴 생존 방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잠시 말없이 응시합니다. 고개를 천천히 아래 위로 끄덕여 묵직한 동의를 표하고는 구석에 있던 두꺼운 검은색 방검복 하나를 집어 최명길의 품으로 툭 던져주었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그 짐승처럼 지독한 생존 의지라면 저도 제 소중한 목숨을 걸고 험한 하산길을 끝까지 호위할 가치가 충분하겠네요. 씁쓸한 표정으로 마른 장작을 화로에 툭 던져 넣으며 덤덤하게 가슴 아픈 지난날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에 권력을 쥐고 흔드는 윗선의 높은 분들이 날씨가 미쳐 날뛰는 험한 산에 억지로 수색 명령을 무리하게 내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나빠서 다 죽는다고 제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구조 헬리콥터를 강제로 띄웠죠. 결국 그날 산속에서 제가 세상에서 친동생보다 더 아끼던 구조대 후배가 벼락 밑으로 추락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윗선 놈들은 자기들 책임을 피하려고 모든 잘못을 불쌍하게 죽은 후배의 실수로 비겁하게 덮어씌웠고 저는 그 역겨운 세상의 부조리에 헛구역질이 나서 사람들을 피해 이웃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명길이 차가운 돌벽에 앙상한 등을 기대고 앉아 감정이 완전히 메마른 건조한 목소리로 자신의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내 장남 최도진 그 배은망덕한 페류나 놈이 그룹의 모든 돈과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사람들을 시켜 친아비인 날 납치했다. 나를 독한 수면제로 재운 뒤에 이 귀신도 안 나오는 험한 낭떠러지 산속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다고 가짜 뉴스를 뻔뻔하게 퍼뜨려 놓았을 거다. 지금쯤 지놈이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내 회장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겠지. 다음 날 아침 해가 밝자마자 산 아래 진입로 방향으로 안전한 하산 루트를 정찰하고 동굴로 급히 돌아옵니다. 이마에 맺힌 굵은 땀을 거친 소매로 닦아내며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걸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입구 쪽 길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요. 커다란 노란색 굴삭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진입로 흙을 파뒤집고 있습니다. 게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검은색 전술복을 맞춰 입은 무서운 사설 용병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커다란 베이스 캠프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무전기에 번쩍이는 총과 방검복으로 무장한 걸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놈들은 단순한 철거 공사 인부들이 절대 아닙니다. 최명길이 주름진 이마를 짚으며 날카롭게 돌아가는 상황을 꿰뚫어보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최도진 그 독사 같은 놈이 내가 산속에서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게 틀림없어.
회장 취임식을 열고 대성그룹 장악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끝내기 전에 이 산에 남은 내 흔적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지우려는 수작이다. 겉으로는 낡은 리조트 재개발 공사를 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무장한 사설 용병 철거반을 밀어 넣어 산 전체를 싹 다 갈아엎으려는 무서운 속셈이지. 내가 남긴 뼈 한 조각이라도 굴삭기로 부숴서 흔적을 지우겠다는 뜻이야. 두 사람은 용병들의 무자비한 숲속 수색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갱도 주변의 보안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갱도 출입구 쪽으로 커다랗고 육중한 통나무 여러 개를 끙끙거리며 굴려왔죠. 튼튼한 구조용 밧줄과 쇠로 된 둥근 도르래를 통나무 양끝에 복잡하게 엮어 천장에 단단히 매달며 땀을 뻘뻘 흘립니다. 천장에 매달린 통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든든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출입구 앞 땅바닥에 깔린 얇은 줄을 발로 잘못 밟으면 저 육중한 통나무들이 천장에서 한꺼번에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리적인 낙하 함정입니다. 총을 든 무식한 용병놈들이 떼거리로 몰려와도 이 함정만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고 납작하게 깔리게 될 아주 튼튼한 1차 방어선이죠. 화약이나 폭탄 없이 순수하게 산악 장비만으로 만든 거라 놈들이 탐지 기계로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함정 설치를 무사히 마친 뒤 동굴 안쪽의 넓은 공터로 최명길을 데리고 갑니다. 험악한 산악 지형에서 적의 매서운 눈을 피해 살아남는 은폐 기술과 비상시 절벽을 타기 위한 매듭 묶는 법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시작하죠. 두꺼운 로프를 양손으로 능숙하게 비틀고 엮어 튼튼한 매듭을 묶으며 큰 소리로 가르쳤습니다. 적들에게 바싹 쫓길 때는 주변의 바위와 흙 색깔에 맞춰서 몸을 둥글게 말고 숨소리조차 죽이는 은폐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매듭은 낭떠러지에서 급하게 밧줄을 타고 뛰어내릴 때 사람의 체중이 실려도 절대 풀리지 않는 튼튼한 생명줄 매듭입니다. 제가 지금 양손으로 묶는 손동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몸이 완벽하게 기억할 때까지 계속 따라하세요. 최명길이 낡고 거친 밧줄을 건네받아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매듭 묶는 시범을 계속해서 땀 흘리며 반복 숙달합니다. 동굴 안으로 환한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이른 시각입니다. 최명길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부서진 낡은 라디오 부품들을 바닥에 널어놓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죠. 가느다란 구리선을 끊어내고 작은 부품들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 손놀림이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정교하고 빠릅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아내며 거친 숨을 내쉬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철거반으로 위장한 저 무식한 용병놈들이 도대체 산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전 주파수를 당장 훔쳐들어야 해.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진 채로 동굴에 숨어만 있다가는 도간에 든 쥐꼬를 면하지 못할 테니까. 옛날에 공장에서 통신 장비를 직접 조립하던 기억을 되살려서 적들의 말을 엿들을 수 있는 감청용 수신기를 꼭 완성해야겠다. 곁에서 구조용 로프를 정리하던 강태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아니, 산속에 버려진 고물 라디오 몇 개를 뜯어서 무전기를 엿듣는 기계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제게 1위 그룹의 회장님이 이런 복잡한 기계 조립까지 직접 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명길이 낡은 전선을 두 손으로 비틀어 꼬며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번듯한 양복을 입고 으리으리한 회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던 줄 아느냐? 젊은 시절에 시끄러운 공장 바닥에서 기름밥을 먹으며 내 손으로 직접 무전기를 조립하고 납땜하던 기술자 출신이다.
밑바닥부터 박박 기어 올라가서 거대한 대성 그룹을 세웠으니 이 정도 기계 만지는 건 내게 아주 우스운 일이야. 최명길의 손끝에서 마지막 전선이 연결되자 치직거리는 거친 기계음과 함께 수신기에서 파란 불빛이 번쩍 들어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숨을 죽이고 수신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바싹 기울입니다. 잡음이 섞인 수신기 너머로 흉터난 얼굴의 용병 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소리치는 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흘러나오죠. 전 병력은 지금 당장 세 개의 조로 흩어져서 험한 귀신골 방향부터 샅샅이 뒤지며 정밀수색을 시작해라. 벌레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흙바닥까지 몽땅 뒤집어 엎어서 흔적을 찾아내란 말이다.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현장에서 총을 쏴서 숨통을 끊어버려도 좋다. 용병 대장의 잔인한 지시가 끝나자 최명길이 동굴 바닥의 흙 위에 나뭇가지로 뾰족한 산의 지형을 거칠게 가리기 시작합니다. 강태호가 전날 땀 흘려 정찰하고 돌아온 적들의 위치 정보와 수신기에서 빼낸 정보들을 하나로 합쳐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죠. 최명길이 나뭇가지로 한 지점을 강하게 푹 찌르며 매서운 눈빛으로 지시했습니다. 놈들이 귀신골 방향으로 병력을 몽땅 몰아넣으면서 진영이 넓게 벌어지는 바람에 이쪽 반대편 계곡 능선에 커다란 빈틈인 사각지대가 생겼어. 경계가 텅 비어버린 이 좌표로 당장 뛰어가서 적들을 속일 가짜 야영지를 그럴듯하게 하나 만들어다. 불을 피우고 시간차를 두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장치를 해두면 수색조놈들의 시선이 몽땅 가쪽으로 쏠릴 것이다. 지시를 받자마자 무거운 배낭을 둘러매고 산짐승처럼 날렵하게 동굴을 빠져나가 반대편 능선으로 쏜살같이 뜁니다. 인적이 완전히 끊긴 반대편 능선에 도착하여 굵은 나뭇가지들을 엮어 허술한 텐트 모양을 뚝딱 만들어 세우죠. 주변에 굴러다니는 마른 풀과 장작을 모아 불을 붙인 뒤 젖은 나뭇잎을 잔뜩 덮어 연기가 늦게 피어오르도록 시간차 발화장치를 교묘하게 설치합니다. 임무를 마치고 동굴로 급히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튼튼한 구조용 로프와 강철 카라비너 고리들을 꼼꼼하게 닫고 손질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조용한 동굴 안에 켜둔 감청용 수신기에서 다급한 용병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대장님, 반대편 능선 바위 뒤쪽에서 사람의 흔적과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저희 수색조가 당장 연기가 나는 가짜 야영지 쪽으로 기동 방향을 틀어서 덮치겠습니다. 적들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소식에 강태호가 묵직한 구조용 도끼와 굵은 밧줄을 양손에 단단히 챙겨듭니다. 최명길을 향해 고개를 짧게 끄덕이고는 동굴 안쪽 깊은 곳에 있는 좁은 환기통을 통해 소리 없이 밖으로 기어나갑니다. 환기통을 빠져나와 깎아지른 바위지대를 맨손으로 거침없이 타고 올라 가짜 야영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곳에 바짝 엎드려 숨습니다. 바위 색깔과 똑같은 옷을 입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은폐술로 적들이 나타나기만을 끈질기게 기다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전술복을 입고 총을 든 선발대 용병 5명이 가짜 야영지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용병들이 바닥을 살피며 야영지 한가운데로 발을 들이는 순간 구두 밑창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얇은 인계철선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함정의 선이 끊어짐과 동시에 뒤로 강하게 구부러져 묶여있던 아주 굵고 탄력 있는 커다란 나뭇가지 여러 개가 무서운 속도로 허공을 가르며 튕겨나갑니다. 나뭇가지들이 퍽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앞장서던 용병 3명의 가슴과 머리를 사정없이 강타합니다.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용병 3명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져 순식간에 기절해버립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에 깜짝 놀란 나머지 2명의 용병이 욕설을 내뱉으며 총구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뒤로 황급히 뒷걸음질 칩니다. 2 용병이 당황하여 물러서는 바로 그 찰나 등 뒤에 높은 바위에서 한 마리 표범처럼 소리 없이 훌쩍 뛰어내립니다. 공중에서 몸을 돌리며 손에 꽉 쥐고 있던 무거운 강철 카라비너 뭉치를 용병들의 뒤통수를 향해 자비 없이 거칠게 내리찍습니다. 쇳덩이로 된 카라비너 뭉치가 적들의 후두부를 차례로 정확하게 가격하자 2 용병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쿵 쓰러집니다. 단숨에 적 5명을 완벽하게 제압한 뒤 기절한 용병들의 몸을 재빠른 손놀림으로 뒤지기 시작하죠. 용병들이 들고 있던 시커먼 소총들을 거친 손길로 툭툭 분해하여 쇠붙이 부품들을 천길 낭떠러지 계곡 아래로 미련 없이 멀리 던져버립니다. 위험한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린 뒤 적들의 주머니를 뒤져 통신 장비와 밤눈을 밝혀주는 비싼 야간 투시경만을 전리품으로 알뜰하게 챙겨 배낭에 쑤셔 넣습니다. 바닥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다시 좁고 어두운 환기통을 통해 동굴 안으로 신속하게 기어들어가 무사히 복귀합니다. 같은 시각 산 아래의 널찍한 베이스 캠프 텐트 안에서는 흉터난 얼굴의 용병 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용병 대장이 통신이 끊긴 무전기를 탁자에 거칠게 집어 던지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씩씩거렸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가짜 연기를 쫓아갔던 선발대 수색조 5명의 연락이 갑자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놈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서 우리 부대원들이 순식간에 기습을 당해 쓰러진 게 틀림없습니다. 산이 너무 험하고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서 사람의 눈으로는 적이 숨어있는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용병 대장이 텐트 한쪽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는 최도진의 수족인 비서실장을 향해 다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굴욕적인 상황을 보고합니다. 비서실장이 번쩍이는 얇은 안경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리며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고작 산속에 숨은 늙은이 하나 흔적을 지우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당신들을 불렀는데 일이 참 우습게 돌아가는군요. 최명길 회장님의 뼈 한 조각까지 완전히 찾아내어 없애지 못하면 우리 모두 최도진 새 회장님 손에 팔이 목숨처럼 죽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용병 대장이 이마에 굵게 흐르는 식은땀을 거칠게 훔쳐내며 다급한 목소리로 무시무시한 요청을 꺼냅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샅샅이 뚫어볼 수 있는 지중 레이더를 달아놓은 특수 군용 드론을 당장 이 산에 투입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땅속을 엑스레이처럼 훤히 들여다보는 무서운 기계를 띄우면 놈들이 산속 어느 어두운 동굴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든 뼛속까지 정확하게 찾아내어 모조리 폭파해버릴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빼앗아 동굴로 무사히 돌아오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산 아래 임시 지휘소 천막 안에서는 흉터난 얼굴의 용병 대장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수색조 놈들이 몽땅 당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산속에 숨어있는 놈이 도대체 어떤 괴물이길래 흔적도 없이 우리 부하들을 쓰러뜨린단 말입니까? 비서실장님, 당장 땅속을 꿰뚫어보는 전파 탐지기를 단 무인 정찰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게 허락해 주십시오. 늙은이가 숨어있을 만한 굴이나 구덩이를 샅샅이 뒤져서 모조리 폭파해 버려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번쩍이는 얇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회장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늙은이가 살아있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면 아주 곤란하죠. 하늘에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그 늙은이의 뼈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어 가루로 만들어버리세요. 용병 대장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무전기에 대고 핏대를 세우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정찰 비행기를 띄워서 산 전체를 엑스레이 찍듯이 샅샅이 훑어라.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흙바닥 및 텅 빈 공간까지 탈탈 털어서 사람 흔적을 찾아내란 말이다. 윙윙거리는 날카로운 기계 모터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군용 정찰 비행기가 하늘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정찰 비행기가 험한 산봉우리를 빙글빙글 돌며 땅속 깊은 곳에 뼈대 모양을 입체적으로 샅샅이 탐색하기 시작하죠. 같은 시각 어두운 동굴 안에서는 강태호가 적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을 바닥에 늘어놓고 하나씩 분류하고 있습니다. 밤눈을 밝혀주는 투시 안경과 통신 기계들을 챙기던 강태호의 굵은 손길이 갑자기 허공에서 우뚝 멈춥니다. 강태호가 좁은 환기통 구멍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두 귀를 쫑긋 세우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바깥에서 아주 작지만 기분 나쁘게 윙윙거리는 기계 모터 소리가 들립니다. 숲속의 벌레 소리나 커다란 헬리콥터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날개가 여러 개 달린 아주 정밀한 무인 정찰 비행기가 우리 동굴 바로 위를 빙빙 날아다니는 소리가 분명합니다. 강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로에 타오르던 시뻘건 불씨에 찬물을 확 부어 완전히 꺼버립니다. 동굴 안을 밝히던 전등의 전원선을 모조리 뽑아버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적들이 허공에서 뜨거운 열기나 전기를 탐지할지도 모릅니다. 동굴 안의 모든 전기를 당장 차단하고 열기를 완전히 없애야 살 수 있어요. 숨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두 손으로 꼭 막고 차가운 바닥에 바짝 엎드리세요. 최명길이 차가운 돌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억눌린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 장남 도진이 그 독사 같은 페르나 놈이 기어코 땅속까지 훤히 들여다보는 무서운 기계를 산에 띄운 모양이구나. 전기를 끄고 불을 꺼도 아무 소용없어. 놈들이 띄운 무서운 기계는 흙과 두꺼운 바위를 뚫고 땅속의 빈 공간과 인공적인 기둥 모양을 화면에 뼈대처럼 그대로 그려내는 아주 지독한 물건이란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숨을 죽여도 이 커다란 인공 동굴 모양이 통째로 놈들의 탐지 화면에 선명하게 잡히고 말 거다. 최명길의 불길하고 무서운 예상대로 산 아래 지휘소의 탐지기 화면에는 낭떠러지 절벽 깊은 곳에 텅 비어있는 인공적인 굴 모양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용병 대장이 눈에 핏대를 세우며 악마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쥐새끼들이 옹기종기 모여 숨어있는 굴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전 병력은 지금 당장 화면에 찍힌 낭떠러지 절벽 쪽으로 몽땅 출동해라. 절벽 위아래를 삼중으로 겹겹이 에워싸서 벌레 한 마리도 도망치지 못하게 퇴로를 꽉 막아버려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기를 든 용병들이 산을 타고 올라와 동굴 입구 절벽을 새까맣게 에워쌉니다. 용병들이 바위 모양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얼룩무늬 위장막을 거칠게 찢어내고 밖으로 걷어냅니다. 굳게 닫힌 무거운 쇠문짝을 커다란 쇠망치와 파괴 장비로 사정없이 두드려 부수고 우당탕 뜯어내버리죠. 용병 대장이 뜯겨나간 동굴 입구를 향해 손가락을 휘두르며 잔인하게 윽박질렀습니다. 저 좁고 어두운 굴 속으로 사람 잡는 지독한 눈물 연막탄과 뼈까지 태우는 하얀 연막탄을 남김없이 모조리 던져 넣어라.
숨이 막히고 눈물이 쏙 빠져서 제발로 살려달라고 기어나오게 만들어버려. 명령과 동시에 시커먼 쇠공 모양의 연막탄 수십 개가 동굴 안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무자비하게 날아들어옵니다. 연막탄에서 뿜어져 나온 매캐하고 매운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좁은 동굴 안을 꽉 채우며 퍼져나갑니다. 숨을 한 번만 들이마셔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강태호가 캑캑거리며 기침을 쏟아냅니다. 강태호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구급상자에서 독을 막아주는 방독 가면을 꺼내 최명길의 얼굴에 다급하게 씌워줍니다. 최명길의 머리 뒤로 가면의 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다급한 목소리로 목에 핏대를 세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 가면을 쓰면 숨이 턱턱 막혀서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손으로 벗으시면 안 됩니다. 놈들이 살과 뼈까지 태워버리는 아주 지독한 화학 독가스를 마구잡이로 던져넣고 있어요. 이걸 한 모금이라도 들이마시면 폐가 새까맣게 녹아내려서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즉사합니다. 무조건 숨을 참고 버티세요. 독을 막아주는 가면이 하나뿐이라 강태호는 옆에 있던 깨끗한 천 조각의 수통의 찬물을 흠뻑 적셔 자신의 코와 입을 칭칭 감아 꽉 묶습니다. 바깥에서 확성기를 든 용병 대장의 굵고 잔혹한 목소리가 굴 속으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안에 숨어있는 불쌍한 쥐새끼 두 마리는 똑똑히 들어라. 얌전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밖으로 살려달라고 기어나오지 않으면 이 깊고 어두운 굴 속에 너희를 산채로 영원히 파묻어버리겠다. 진입조는 지금 당장 무기를 들고 굴 속으로 쳐들어가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시체를 질질 끌고 나와라. 방검복을 입은 진입조 용병들이 매캐한 연기를 뚫고 동굴 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강태호가 물에 젖은 천 너머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 벽면에 단단히 고정해 둔 도르래 기계 쪽으로 쏜살같이 몸을 던집니다. 도르래 기계의 차가운 쇠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이빨을 빠드득 깨물며 악을 썼습니다. 내놈들이 떼거리로 쳐들어올 줄 알고 입구를 무너뜨릴 무서운 함정을 미리 파놓았다. 동굴 입구 쪽 천장을 아슬아슬하게 받치고 있는 저 낡은 나무 기둥의 밧줄을 이 기계로 확 당겨버리면 흙더미가 와르르 쏟아지면서 입구가 완전히 꽉 막혀버릴 거다. 감히 내 소중한 보금자리에 함부로 쳐들어온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강태호가 온몸에 체중을 실어 도르래 기계의 굵은 쇠줄을 뒤로 강하게 휙 잡아당깁니다. 동굴 입구의 낡은 나무 기둥을 단단히 묶고 있던 결박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며 지지대가 와르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지대가 사라지자 천장을 위태롭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과 수톤의 무거운 흙더미가 끔찍한 소리를 내며 폭포수처럼 무섭게 쏟아져 내리죠. 으악! 사람 살려! 굴 속으로 발을 들이밀던 진입조 용병들이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바위와 흙더미에 깔려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동굴 입구가 거대한 바위와 흙으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덮여버립니다. 입구가 사람의 힘으로 완전히 붕괴하여 닫혀버리자 바깥에서 들어오던 한 줄기 희미한 빛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끔찍한 암흑천지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가 거대한 돌무더기에 꽉 막혀버리면서 동굴 내부의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수건을 댄 강태호의 입에서 가쁘고 거친 쇳소리가 심하게 헐떡이며 새어나옵니다. 강태호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더듬거리며
최명길의 앙상한 어깨를 꽉 부여잡고 힘겹게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콜록콜록. 회장님, 방금 천장을 억지로 무너뜨린 무서운 충격 때문에 이 동굴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될 겁니다. 사방에서 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게다가 밖으로 나가는 구멍이 꽉 막혀버려서 공기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멍청하게 지체하면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려 뼈도 못 추리거나 산소 부족으로 허무하게 질식해 죽고 맙니다. 제가 며칠 전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점검해둔 동굴 가장 깊은 곳의 좁은 비상환기통 구멍으로 당장 도망쳐 빠져나가야 합니다. 제 어깨에 꽉 매달려서 발을 잇는 힘껏 빠르게 움직이세요. 무조건 살아서 이 지옥 같은 굴을 빠져나가야 도진이 그 짐승 같은 놈 목줄을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최명길이 강태호의 단단한 어깨에 매달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독을 막는 가면 너머로 독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끔찍한 흉가에서 썩은 풀뿌리를 씹어먹으며 6개월을 지독하게 버틴 끈질긴 목숨이다. 겨우 이깟 숨막히는 연기와 무너지는 돌더미 따위에 절대 내 목숨을 허무하게 내주지 않아. 내 장남놈의 심장에 시퍼런 비수를 꽂아 넣기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절대 안 죽을 테니까 서둘러 앞장서서 달리기나 해라. 강태호가 쉴 새 없이 무너져 내리는 날카로운 돌가루를 온몸으로 맞으며 최명길을 단단히 부축한 채 동굴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안쪽을 향해 절박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동굴 안의 깨끗한 공기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면서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매캐한 독가스가 콧구멍을 찌르자 기침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강태호가 굵은 땀방울을 비오듯 흘리며 무거운 구조용 도끼를 양손으로 꽉 움켜쥡니다. 강태호가 동굴 가장 깊은 곳 천장에 달린 낡고 붉게 녹슨 환기통 쇠창살을 향해 도끼를 미친 듯이 내리찍습니다. 시끄러운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쇠창살이 우당탕 뜯겨나갑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어깨를 비틀어야 지나갈 수 있는 좁고 긴 수직 구멍이 모습을 드러내죠. 천장에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찰나입니다. 강태호가 튼튼한 구조용 밧줄로 엮어 만든 안전띠를 최명길의 앙상한 허리와 허벅지에 다급하게 채워 넣습니다. 강태호가 최명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당장 이 좁은 수직 구멍 안으로 재빨리 기어 올라가세요. 천장이 우리 머리 위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여기서 무조건 빠져나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매운 연기 때문에 숨이 막혀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도 팔다리를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위로 올라가세요. 최명길이 좁은 구멍 안에서 버둥거리며 기침을 토해내고 악을 썼습니다. 내 놈도 여기서 꾸물거리지 말고 당장 내 뒤를 바짝 따라붙어 기어 올라와라. 나 혼자 살려놓고 이 어두운 굴 속에서 차가운 돌에 깔려 죽으면 내가 평생 안을 품은 귀신이 되어서 널 저주할 테니까 억지로라도 빨리 올라와. 최명길이 핏대가 선 얼굴로 필사적으로 벽을 짚고 구멍을 타고 오릅니다. 강태호도 날렵하고 짐승 같은 몸놀림으로 재빨리 환기통 안으로 쑥 진입합니다. 두 사람이 좁은 구멍 안으로 몸을 간신히 숨기자마자 발 아래 동굴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시커먼 흙먼지가 구멍 속으로 확 치솟아오르며 끔찍한 생매장의 위기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가까스로 비좁은 환기통을 뚫고 통과의 험한 산등성이 중턱으로 빠져나온 두 사람이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두 사람은 산 아래로 널찍하게 펼쳐진 용병들의 지휘 장갑차와
번쩍이는 베이스 캠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납작 숨깁니다. 최명길이 품속에서 아까 적들에게서 빼앗아온 시커먼 통신 장비를 꺼내어 복잡한 전선들을 빠르게 만지작거립니다. 최명길이 낡은 주파수 증폭기 기계의 단추를 세게 누르며 매서운 독사 같은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장남 도진이 놈이 돈으로 산 저 사냥개들이 우리를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며 신나게 낄낄거리고 있겠지. 내가 이 작은 기계로 적들의 무전망에 아주 고막이 찢어질 듯이 시끄러운 기계 소음을 가득 채워주마. 대장의 명령이 뚝 끊기면 저 무식한 놈들은 캄캄한 밤의 숲속에서 장님이나 다름없이 벌벌 떨게 될 거다. 최명길의 주름진 손끝에서 기계가 작동하자 산 곳곳에 퍼져 있던 용병들의 무전기에서 귀를 찢는 듯한 끔찍한 하울링 소음이 폭발하듯 삐익 울려 퍼집니다. 바깥의 지휘관이 윽박지르는 명령이 완전히 끊기고 부대원들의 통신망이 완벽하게 마비됩니다. 숲속을 헤매던 용병들 사이에서 귀를 틀어막고 당황하는 엄청난 혼란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강태호가 허리춤에 튼튼한 구조용 밧줄을 단단히 칭칭 감고 날카로운 구조용 도끼를 손에 꽉 쥡니다. 강태호가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을 향해 몸을 던지기 전 최명길을 돌아보며 비장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꼼짝 말고 숨어서 계속 기계로 놈들의 귓구멍과 정신을 쏙 빼놓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저 캄캄한 밑으로 내려가서 길 잃고 떠도는 더러운 사냥개들을 아주 조용하고 깔끔하게 사냥하고 오겠습니다. 강태호가 눈빛을 번쩍이며 깊은 어둠 속으로 거침없이 몸을 던집니다. 어두운 산의 험한 지형에 완벽하게 동화된 강태호가 굵은 나뭇가지와 뾰족한 암벽 사이를 산원숭이처럼 날렵하게 넘나들죠. 강태호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 고립된 용병들의 등 뒤 아주 깊은 사각지대로 발소리 하나 없이 사르륵 다가갑니다. 강태호가 허공에서 뛰어내리며 무거운 등산화 발차기로 한 용병의 두꺼운 목덜미를 사정없이 퍽 내리찍습니다. 용병이 억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푹 고꾸라집니다. 강태호가 바닥에 쓰러진 적에게 재빨리 밧줄을 휘둘러 손목과 발목을 빈틈없이 꽁꽁 묶어버립니다. 강태호가 기절한 용병의 입을 거친 천으로 틀어막으며 차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돈을 받고 이 깊은 산까지 쳐들어온 끔찍한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거다. 너희들의 시끄러운 총알보다 내 밧줄이 훨씬 더 빠르고 무섭다는 걸 뼛속 깊이 새겨주마. 강태호가 어둠 속을 무서운 유령처럼 휙휙 누비며 거친 타격과 밧줄 결박만으로 적들을 하나둘씩 숨 막히게 제압해 나갑니다. 바위 뒤에 납작 엎드려 상황을 살피던 최명길이 환하게 불이 켜진 베이스 캠프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발전기 기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최명길이 품에서 작은 붉은 빛이 쏘아져 나오는 레이저 포인터 기계를 꺼냅니다. 최명길이 강태호가 며칠 전에 미리 파놓았던 아주 깊은 계곡 쪽 돌무더기 함정 방향으로 붉은 빛을 이리저리 비춥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요리조리 움직이자 숲을 헤매던 멍청한 용병들이 그 빛을 도망치는 사람의 손전등 불빛으로 착각하고 고함을 마구 지릅니다. 용병들이 시커먼 총을 들이밀고 붉은 빛을 쫓아 험한 계곡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바보 같은 모습이 환하게 보입니다. 최명길이 주름진 얼굴에 통쾌한 미소를 지으며 쉰 목소리로 통쾌하게 외쳤습니다. 저 멍청하고 무식한 짐승놈들이 붉은 빛만 보고 신이 나서 지옥 구덩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구나. 태호가 미리 튼튼하게 파놓은 돌무더기 함정에 갇혀서
다리가 꺾이고 흙탕물에서 허우적대는 꼴을 보니 아주 가슴속이 다 시원하게 뻥 뚫린다. 용병들이 함정에 빠져 악을 쓰며 허우적대는 틈을 타 강태호가 텅 빈 적의 본진으로 순식간에 그림자처럼 침투합니다. 강태호가 요란한 소리를 내는 커다란 발전기 기계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강태호가 굵고 시커먼 발전기 전선 케이블을 구조용 도끼로 무자비하게 쾅 내리쳐 단숨에 끊어버리죠. 거친 불꽃 스파크가 사방으로 무섭게 튀며 베이스 캠프를 환하게 비추던 커다란 조명들이 한꺼번에 픽 꺼져버립니다. 산 아래 전체가 빛 하나 없는 끔찍한 암흑천지로 돌변합니다. 밤눈을 환하게 밝혀주는 비싼 야간 투시 안경을 머리에 쓴 강태호의 시야에만 상황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벌벌 떠는 용병들의 허둥대는 모습이 강태호의 눈에는 환하게 들어오죠. 강태호가 굵은 로프를 길게 채찍처럼 휘둘러 용병들이 손에 쥐고 있던 시커먼 화기들을 칭칭 감아 바닥으로 냅다 낚아챕니다. 손에서 무기를 빼앗긴 용병들이 당황해서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강태호가 사람을 죽이는 위험한 무기들을 한데 모아 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깊은 계곡 아래 낭떠러지로 가차없이 휙 던져버립니다. 자기 부하들이 모조리 당하자 흉터난 얼굴의 용병 대장이 분노로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용병 대장이 커다란 지휘 장갑차 위로 허둥지둥 기어 올라가 바락바락 악을 씁니다. 용병 대장이 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조명탄 총을 꺼내 들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쥐새끼 같은 놈아. 어디 감히 어둠 속에 숨어서 장난질이냐. 당장 조명탄을 쏴서 이 더러운 산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버릴 테다. 내 놈을 찾아내서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용병 대장이 조명탄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강태호가 장갑차보다 훨씬 더 높은 바위 위에서 무서운 매처럼 훌쩍 뛰어내립니다. 강태호가 공중에서 무거운 강철 카라비너 고리가 달린 로프를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쇳덩이가 달린 로프가 용병 대장의 두 팔을 뱀처럼 칭칭 감아 등 뒤로 무섭게 꺾어버립니다. 강태호가 장갑차 지붕 위로 무겁게 착지하며 용병 대장의 등을 무릎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뒷목을 주먹으로 거칠게 가격합니다. 용병 대장이 억소리와 함께 두 눈을 허옇게 뒤집고 장갑차 위로 털썩 기절해 널브러집니다. 강태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용병 대장의 몸을 밧줄로 꽁꽁 묶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운 주둥이는 이제 그만 닥치고 얌전히 잠이나 자라. 내 놈이 아무리 무서운 최신 무기로 무장했어도 험한 산에 사는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이제 똑똑히 알겠지. 장갑차 위에서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한 강태호가 흙바닥으로 가볍게 뛰어내립니다. 강태호가 장갑차 바퀴 밑에서 오들오들 떨며 숨어있는 낯선 남자의 웅크린 그림자를 매서운 눈으로 단번에 발견합니다. 강태호가 장갑차 밑으로 거친 손을 뻗어 비서실장의 고급 양복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꽉 틀어줍니다. 비서실장이 돼지처럼 멱다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흙바닥으로 질질 끌려 나옵니다. 강태호가 비서실장을 커다란 통신탑 앞에 넓은 공터 바닥으로 짐짝처럼 거칠게 퍽 내동댕이 칩니다. 비서실장이 흙바닥을 볼품없이 뒹굴며 번쩍이던 안경이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비서실장이 겁에 질려 다리를 덜덜 떨며 뒤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어둠 속에서 강태호가 무시무시한 용병 대장을 제압하고 비서실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직후입니다. 칠흑 같은 장막을 뚫고 누군가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는 둔탁한 발소리가 흙바닥을 울립니다. 두꺼운 방검복을 겹겹이 껴입은 최명길이 굵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최명길이 흙투성이가 되어 덜덜 떠는 비서실장의 얼굴을 차갑게 굽어보며 매서운 눈빛을 빛냅니다. 최명길이 갈라진 쇳소리로 비서실장을 향해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돈으로 먹고 살던 내 놈이 도진이 그 짐승 같은 놈에게 꼬리를 흔들며 날 죽이러 이 험한 산까지 기어 올라왔구나. 내 놈이 아무리 훌륭한 사냥개들을 잔뜩 풀어놓아도 나는 절대 이 산에서 뼈를 묻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기어코 내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추하게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을 보니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엎드린 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새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무서운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는 불쌍한 몸인데 제발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최명길이 더러운 버러지를 보듯 비서실장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강태호가 굵고 질긴 플라스틱 끈을 꺼내어 비서실장의 양손과 발목을 사정없이 뒤로 꺾어 꽁꽁 묶어버립니다. 강태호가 지휘 장갑차 안으로 성큼성큼 뛰어들어가 안쪽을 매섭게 뒤지기 시작합니다. 강태호가 비서실장의 자리에 놓인 아주 튼튼하게 생긴 군용 암호화 노트북과 위성 전화기를 재빨리 훔쳐서 밖으로 나옵니다. 강태호가 훔쳐낸 귀한 물건들을 최명길의 손에 턱 쥐어주며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노트북 안에 그놈들이 꾸민 더러운 짓거리가 아주 낱낱이 숨어 있을 겁니다. 제가 구조대원 시절에 통신기계를 밥 먹듯이 다루면서 암호를 푸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입니다. 당장 열어서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를 속 시원하게 찾아내겠습니다. 강태호가 노트북 자판을 현란한 손놀림으로 빠르고 강하게 두드리며 복잡한 암호를 단숨에 풀어헤칩니다. 노트북 화면에 여러 개의 비밀 폴더가 차르륵 열리며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강태호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놀라움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보십시오. 장남 최도진이 이름 없는 외국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 무서운 사설 용병놈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몰래 보낸 송금 영수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보내면서 산속에 숨어있는 늙은 타겟을 흔적 없이 확실히 제거하고 뼈까지 갈아버릴 것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한 문자 지시까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어요. 이 정도 완벽한 증거라면 그놈을 당장 차가운 감옥에 쳐넣고도 남습니다. 최명길이 노트북 화면의 글씨를 노려보며 이빨을 빠드득 갈고 온몸을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피를 나눈 친자식이지 애비의 뼈를 갈아서 죽이라는 지시를 제 손으로 직접 타이핑해서 보냈다니. 도진이 이 악마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끔찍한 괴물이다. 내 놈이 그토록 원하던 내 회장 자리에 평생 앉지 못하게 내 손으로 직접 지옥불에 떨어뜨려 주마. 강태호가 바닥에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용병들과 묶여 있는 비서실장의 목덜미를 우악스럽게 틀어쥐어 장갑차 안으로 짐짝처럼 차례로 던져 넣습니다. 장갑차의 무거운 철문을 밖에서 완전히 굳게 닫아걸고 굵은 자물쇠로 봉쇄하여 놈들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게 꼼꼼하게 막아버립니다. 모든 병력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험한 산을 완전히 장악한 두 사람이 다음 행동을 준비합니다.
강태호가 용병들이 산을 탈 때 타고 다니던 아주 크고 튼튼한 사륜구동 산악 자동차의 운전석에 재빨리 올라탑니다. 조수석에 최명길을 조심스럽게 모시고 태운 뒤 자동차의 시동을 거칠게 걸고 가파른 비포장도로를 향해 핸들을 돌립니다. 산길을 거칠게 덜컹거리며 내려오는 동안 강태호가 훔쳐낸 노트북을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립니다. 자동차가 강원도 깊은 산속의 경계선을 완전히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넓은 고속도로 위로 진입합니다. 강태호가 노트북 화면의 전송 단추를 강하게 누르며 후련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방금 노트북에서 빼낸 송금 내역과 잔인한 살인 교사 문자를 서울에 있는 경찰청 가장 높은 수사본부 서버로 몽땅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경찰들이 최도진 그놈이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똑똑히 알게 될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물적 증거가 넘어갔으니 놈은 이제 도간에 든 쥐신세입니다. 강태호가 굵은 팔뚝으로 자동차의 핸들을 꽉 잡고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꾹 밟아 서울 방향으로 쏜살같이 차를 몹니다. 조수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은 최명길이 말없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응시하며 완전히 험한 산을 벗어납니다. 이른 아침동이 틀 무렵 웅장하게 솟아있는 서울 한복판의 대성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자동차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강태호가 자동차에서 내려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날카로운 눈으로 매섭게 살피며 최명길을 부축합니다. 최명길의 손가락 지시에 따라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임원 전용 비밀 승강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강태호가 승강기 벽면에 수동 제어판 뚜껑을 거칠게 뜯어내고 복잡한 전선 회로를 능숙하게 조작하여 불을 켭니다. 최명길이 지친 손을 뻗어 인식기계에 자신의 지문을 꾹 찍고 잊지 않고 기억하던 복잡한 마스터 비밀번호를 차례로 누릅니다. 초록색 불빛과 함께 승강기 문이 스르륵 열리며 두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건물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손에 쥐게 됩니다. 승강기가 다른 층에는 서지 않고 건물의 가장 높고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 회장실을 향해 멈춤 없이 곧바로 위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땡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육중한 승강기 문이 열리고 아무도 없는 고요한 회장실이 눈앞에 넓게 펼쳐집니다. 강태호가 회장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자마자 벽면에 붙어있는 통신망 선을 모조리 뽑아버립니다. 천장 구석에서 번쩍이며 돌아가고 있는 감시용 카메라의 렌즈를 검은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 외부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하죠. 강태호가 숨을 고르며 방안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 방안의 모든 카메라와 전화선은 제가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이 방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쥐도 새도 모를 겁니다. 이제 그 짐승 같은 아들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최명길이 자신이 평생 앉아서 세상을 호령했던 아주 거대하고 푹신한 회장석 의자 쪽으로 천천히 절뚝거리며 걸어갑니다. 최명길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방향을 커다란 통유리 창문 쪽으로 빙글 돌려 자신의 뒷모습을 감쪽같이 숨깁니다. 강태호는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좁고 어두운 사각지대에 몸을 바짝 붙이고 짐승처럼 숨을 죽입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하고 어두운 회장실에 두 사람이 숨죽여 잠입한 지 어느덧 꼬박 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벽에 걸린 둥근 시계가 아침 9시를 정확하게 가리키자 복도에서 거만한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굳게 닫혀있던 아주 무겁고 화려한 회장실 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장남 최도진이 2명의 덩치 큰 수행 비서를 거느리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도진이 비싼 맞춤 양복의 깃을 두 손으로 탁탁 털며 오만하고 들뜬 목소리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에 보낸 무장부대 놈들한테서 아직도 흔적을 말끔하게 지웠다는 보고 연락이 안 왔느냐? 내가 오늘 오후에 드디어 이 거대한 대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는 웅장한 회장 취임식을 여는 날인데 일 처리가 왜 이리 굼뜨단 말이냐? 어차피 산속에서 굶어 죽어 뼈만 남았을 늙은이 시체 하나 부숴서 치우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아침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지 모르겠구나. 최도진이 등 뒤에 문을 쾅 닫고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책상 쪽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걸음을 옮깁니다. 최도진이 소파에 앉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바로 그 짧은 순간입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아주 어두운 사각지대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숨어있던 강태호가 성난 흑표범처럼 맹렬하게 튀어나옵니다. 강태호가 찰나의 순간에 두 수행 비서의 등 뒤로 바짝 파고들어 굵은 팔뚝과 주먹으로 두 사람의 목덜미를 사정없이 퍽 내리칩니다. 두 비서가 억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쿵쿵 쓰러지며 순식간에 기절해서 뻗어버리죠. 강태호가 두 비서를 쓰러뜨리자마자 회장실의 두꺼운 이중 방음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고 안에서 잠금장치를 철컥 걸어버립니다. 강태호가 벽에 붙어있는 비밀번호 누르는 기계를 묵직한 발차기로 거칠게 가격하여 산산조각 내어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 회장실은 밖에서 그 누구도 절대 열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밀실로 끔찍하게 변해버립니다. 등 뒤에서 우당탕 무너지는 시끄러운 소음에 깜짝 놀란 최도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급히 뒤를 돌아봅니다. 최도진이 바닥에 볼품없이 널브러진 비서들을 보고 사색이 되어 다리를 덜덜 떨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이 미친 자식 도대체 누구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문을 부숴. 최도진의 날카로운 비명이 회장실 안을 쩌렁쩌렁 울리지만 강태호는 입을 꾹 다문 채 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기만 합니다. 대신 커다란 통유리 창문 쪽을 향해 조용히 뒤돌아서 있던 거대한 회장석 의자가 아주 천천히 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죠. 가죽 의자가 정면을 향해 완전히 멈추자 그 자리에 무겁게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밝은 햇살 아래 환하게 드러납니다. 지독한 핏자국과 시커먼 진흙이 잔뜩 묻은 거친 방검복 차림의 최명길입니다. 최명길이 앙상한 두 손으로 낡은 나뭇가지를 지팡이처럼 꽉 움켜쥐고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앞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6달 전에 헬리콥터 사고로 뼈도 못 추리고 죽어서 재로 변했다던 친아버지가 자신의 집무실 한가운데에 버젓이 살아앉아 있는 겁니다. 최도진이 무서운 헛것을 본 사람처럼 두 눈을 허옇게 까디집고 다리에 힘이 팍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최도진이 바닥을 박박기며 턱턱 막히는 숨을 몰아쉬고 더듬거리며 악을 썼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험한 귀신골 산속에서 길을 잃고 굶어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최명길이 썩어 문드러진 나뭇가지 끝으로 최도진의 덜덜 떨리는 콧등을 정확히 가리키며 갈라진 쇳소리로 무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왜 내가 진짜 피 흘리는 억울한 귀신이 되어서 내 놈의 더러운 목통을 조르러 온 것 같으냐? 내 놈이 늙고 병든 아비를 독한 수면제로 재워서 짐승도 안 사는 험한 낭떠러지 숲속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아들이라는 존재는 이미 끔찍하게 죽고 없어졌다. 돈과 그룹의 권력에 눈이 멀어 피를 나눈 친아비를 벌레처럼 밟아 죽이려던 짐승만도 못한 페류나 노마. 내 놈이 무장한 사냥개들을 산에 잔뜩 풀어 내 뼈 한 조각까지 갈아 마시려 했지만 나는 기어코 이렇게 두 발로 단단히 살아서 돌아왔다. 최도진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양손을 미친 듯이 내저으며 끝까지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아버지를 산에다 버리다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끔찍하고 무서운 억지 말씀입니까? 저는 정말 하늘에 맹세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산에서 길을 잃고 헛것을 보신 게 틀림없습니다. 이건 누군가 저를 억울한 함정에 빠뜨리려고 비열하게 꾸민 아주 더러운 모함입니다. 끝까지 발뺌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최도진의 뻔뻔한 모습에 강태호가 헛웃음을 픽 치며 벽면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강태호가 훔쳐온 군용 암호화 휴대용 컴퓨터를 책상 위에 굵은 통신 전선과 빠르게 연결하고 자판을 힘껏 두드립니다. 회장실 한쪽 벽면을 웅장하게 가득 채우고 있던 아주 커다란 대형 화면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끔찍한 범죄 사진들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장남 최도진이 무장사설 전투원들에게 외국 은행의 비밀 계좌를 거쳐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몰래 쏟아부은 송금 영수증이 커다랗게 나타나죠. 연이어 산속에 숨은 타겟을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뼈까지 확실하게 제거해 버려라라고 적힌 잔인한 살인 교사 문자 지시 내용이 화면을 꽉 채웁니다. 강태호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크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래도 억울한 모함이라고 끝까지 시치미를 뚝 뗄 테냐. 내 놈 밑에서 개처럼 기어다니던 비서실장 놈의 컴퓨터를 부수고 방금 몽땅 빼낸 아주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내 놈이 직접 돈을 쥐어주고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한 더러운 타이핑 자국이 화면에 고스란히 남아있단 말이다. 거짓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화면에 뚜렷하게 떠오른 완벽한 물적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최도진의 얼굴이 핏기가 싹 가시며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립니다. 최도진이 덜덜 떨리는 땀찬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굳게 잠긴 출입문 쪽을 향해 개구리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며 도망치려 발버둥을 칩니다. 출입문 사각지대를 지키고 섰던 강태호가 두 걸음 만에 성큼성큼 다가가 두꺼운 등산화 발바닥으로 최도진의 기름진 뒷덜미를 사정없이 콱 밟아버립니다. 바닥에 볼품없이 납작하게 엎어진 최도진이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살려달라고 흉하게 악을 씁니다. 최명길이 의자에서 비틀거리며 힘겹게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최도진의 눈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최명길이 바닥에 엎드린 최도진의 머리채를 우악스럽게 거머쥐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차갑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놈은 이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 완전히 잃었다. 평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썩어 문드러지며 네가 지은 이 무서운 죗값을 뼈가 시리게 치르거라. 이 더러운 짐승아. 바로 그 통쾌한 순간 굳게 잠겨있던 회장실 건물 밖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태호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미리 전송했던 끔찍한 살인 교사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출동한 경찰 특공대가 회장실 밖으로 몰려옵니다. 경찰 특공대가 부서진 문짝을 파괴 장비로 뜯어내고 방패와 총을 든 채 방 안으로 와르르 쏟아져 들어오죠. 경찰들이 바닥에 엎드려 콧물을 흘리며 헐떡이는 최도진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차가운 은색 수갑을 아주 단단히 채워버립니다. 최도진이 엉엉 소리내어 울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처참하고 통쾌한 꼴을 최명길과 강태호가 묵묵히 서서 지켜봅니다. 모든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건이 완벽하게 끝을 맺고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난 일주일 뒤입니다. 대성그룹의 모든 경영 권력과 도장을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에게 미련 없이 몽땅 넘겨준 최명길이 강태호를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으로 부릅니다. 최명길이 널찍한 탁자 위에 산더미처럼 웅장하게 쌓인 반짝이는 금괴와 어마어마한 수표 돈다발을 손으로 가리킵니다. 최명길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태호를 향해 권했습니다. 네가 무서운 산속에서 목숨을 걸고 독버섯에 죽어가던 나를 살려준 진짜 은인이다. 내 헌신 덕분에 내 억울한 한도 다 풀었고 짐승 같은 페류나 놈도 감옥으로 영원히 치워버렸으니 이 막대한 보상은 전부 네가 가져가거라. 내 돈과 힘으로 과거에 널 짓밟고 괴롭힌 나쁜 윗선놈들을 몽땅 밟아서 무릎 꿇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강태호는 탁자 위에 엄청난 돈다발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정중하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등 뒤에 둘러엎고 낭떠러지 산을 내려온 건 돈이나 권력 같은 쓰레기들을 바라고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던 회장님의 그 짐승 같은 독한 생존 의지에 전사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을 뿐입니다. 복수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매연과 사람 냄새나는 끔찍한 이 복잡한 도시보다 흙냄새 나는 강원도의 차가운 숲속이 훨씬 더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이제 다시 제 구역인 깊은 산속으로 미련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강태호는 최명길이 간절하게 내민 엄청난 보상을 단칼에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씩씩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로부터 낙엽이 다 떨어지고 굵은 하얀 눈발이 펑펑 흩날리기 시작한 몇 달 후의 강원도 깊은 낭떠러지 폐광촌입니다. 강태호가 낡은 은신처 앞마당에서 우통을 시원하게 벗고 날카로운 구조용 도끼로 무거운 겨울 장작을 힘차게 쩍쩍 내리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요한 하늘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모터 굉음이 울리더니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은신처 위로 아주 낮게 날아옵니다. 헬리콥터에서 아주 커다랗고 튼튼한 나무 상자 하나가 마당 한가운데의 눈밭으로 쿵 소리를 내며 투하되고는 다시 훌쩍 멀리 날아가 버리죠. 강태호가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 상자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튼튼한 최고급 산악구조 장비들과 두꺼운 겨울옷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새 장비들 틈에 섞여 있던 작은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하고 반가운 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보게 태호. 산속에서 혼자 궁상맞게 지내느라 담배가 뚝 떨어졌을까봐 넉넉하게 박스째로 꽉꽉 채워보냈다. 눈 내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고기라도 사 먹게 산에서 한번 내려오거라. 최명길 회장의 따뜻하고 애틋한 음성이 담긴 무전기를 손에 꽉 쥔 강태호가 하얀 눈이 내리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피하며 굳어있던 강태호의 거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하고 시원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돈과 권력이 대체 무엇이길래 천륜조차 저버리고 아버지를 사지에 내몰았던 걸까요? 끝없는 탐욕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어버린 장남의 최후는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였습니다. 반면 사람과 세상에 상처받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던 전직 구조대원 태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최 회장의 지독한
생존 의지를 보며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금괴와 돈다발을 단칼에 마다하고 다시 자신만의 숲으로 돌아간 묵직한 뒷모습이 짙은 여운을 남깁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날, 하늘에서 헬기로 투하된 튼튼한 방한 장비들과 담배가 떨어졌을까봐 보냈다는 늙은 회장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음성은 그 어떤 막대한 보상보다 값진 두 사람만의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탐욕으로 차갑게 얼어붙어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진심 어린 마음과 정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